김춘식 씨 맞죠? 순애의 목소리에 춘식의 시간이 멈췄습니다. 40년 전 사라진 첫사랑이 경찰서장이 되어 자신을 조사하고 있다니. 순애야, 정말 너냐?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순애는 차갑게 돌아섰어요. 수사 중인 사안입니다. 감정은 배제해 주세요. 공무적인 어조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춘식은 사랑했던 사람이 날 범죄자로 보고 있구나라며 오열했어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모두 무료이니 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려요. 새벽 5시 전북 고창군 마현리. 안개가 논두렁을 감싸고 있는 이른 아침입니다. 김춘식은 낡은 손수레를 끌고 집 대문을 나섭니다. 70줄에 접어든 그의 허리는 구부정하지만 걸음걸이만큼은 여전히 단단했죠. 손수레 바퀴가 자갈길을 굴러가는 소리가 고요한 마을에 울려 퍼집니다. 아이고, 또 이 영감이 새벽부터 시끄럽게. 옆집 할머니가 중얼거리며 창문을 닫습니다. 춘식은 아랑곳하지 않고 밭으로 향했죠. 사실 그에게는 이런 반응이 익숙합니다.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 지내는 그를 달가워하지 않는 시선들 말이에요. 라디오에서는 이미자의 동백아가씨가 흘러나옵니다. 춘식은 작은 소리로 따라 부르며 걸었죠. 사실 그에게 이 새벽 시간이 가장 좋습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거든요. 안개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눈에 반짝이는 모습을 보며 춘식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밭에 도착한 춘식은 호미를 들고 김을 매기 시작합니다. 땀이 이마에 맺히자 낡은 수건으로 닦으며 혼잣말을 했죠. 사는 게 뭐 별거냐? 하루하루 비 안 오면 다행이고 해 떨어지면 막걸리 한 잔이면 족하지.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서울에서 돌아온 뒤로 줄곧 혼자 살아온 세월. 가족도 없고 자식도 없는 삶이었죠.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하고 말이에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이 생각났습니다. 기차역에서 떠나는 그녀를 보며 울었던 기억. 돈이 없어서, 미래가 불안해서 함께 가자는 말을 끝내 하지 못했던 자신이 한심했어요. 그때만큼은 정말 남자답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오전 작업을 마치고 나니 해가 제법 높이 떠올랐습니다. 춘식은 밭둑에 앉아 물통에서 물을 마시며 마을을 내려다봤죠. 아직도 안개가 완전히 걷히지 않은 풍경이 묘하게 쓸쓸해 보였습니다. 자신의 인생처럼 말이에요. 점심때가 되자 춘식은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김치와 된장, 그리고 어제 남은 보리밥. 단출한 식사지만 불평하지 않습니다. 익숙해진 일상이니까요. 가끔 젊은 시절 서울에서 먹었던 화려한 음식들이 생각나기도 하지만 그런 추억들은 이미 먼 과거의 일입니다. 춘식이 영감, 오늘도 혼자 농사짓노? 지나가던 이웃 농부 박 씨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춘식은 고개만 끄덕이며 대답했죠. 그럼 뭐 하겠노? 혼자 살면 혼자 하는 거지. 그래도 나이가 나이인데.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춘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도와줄 사람이라. 젊은 시절 모든 것을 걸었던 그 사람도 결국 떠났는데 이제 와서 누가 옆에 있어주겠습니까? 그는 더 이상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작업을 계속하던 중 춘식은 문득 멈춰 섰습니다. 바람에 실려온 냄새가 어딘지 낯익었거든요. 향수 냄새 같기도 하고 아니면 옛날 어떤 여자가 즐겨 쓰던 비누 냄새 같기도 하고 하지만 고개를 돌려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바람만 불고 있을 뿐이었죠. 저녁 무렵 춘식은 손수레에 농기구를 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을길을 걸으며 만나는 사람들과는 간단한 인사만 주고받았죠. 길게 대화를 나누지 않는 것이 서로에게 편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춘식은 간단히 저녁을 차려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밥 한 공기. 혼자 먹는 식사치고는 정성스럽게 차린 편이었죠.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가르쳐 주신 대로 음식만큼은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춘식은 마당에 나와 평상에 앉았습니다. 막걸리 한 잔을 따르며 하늘을 올려다봤죠.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릴 적 어머니와 함께 별을 세던 기억이 났습니다. 내일도 비슷한 하루겠지. 뭐 나쁠 것도 없고 좋을 것도 없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춘식의 평판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말이 많고 고집이 세다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사실 그는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있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굳이 남들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필요를 느끼지 못했죠. 젊을 땐 어디서 날렸던 놈이래. 서울서 뭔 일 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 혼자 살아서 성격이 괴팍해진 거야. 이런 소문들이 마을에 떠돌았지만 춘식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들춰내봤자 좋을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어차피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일 뿐이니까요. 막걸리를 한 모금 마시며 춘식은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서울에서 보낸 그 시간들, 꿈도 많고 희망도 많았던 시절.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뒤로하고 고향으로 돌아와야 했죠. 가난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힘이 없었던 자신이 원망스러웠던 그 시절 말이에요. 하지만 그날 밤 춘식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평온한 일상을 완전히 뒤바꿀 사건이 코앞에 다가와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잔잔하던 인생의 물결에 큰 파도가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게 참 예측할 수 없는 법입니다. 가장 평범해 보이는 하루가 때로는 운명의 전환점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틀 후 아침 마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씨네 집에서 닭 2마리가 사라졌다는 이야기였죠. 이어서 박씨네도 최씨네도 비슷한 일을 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요새 세상이 어떻게 된 거야? 닭 도둑까지 생기고. 마을 회관 앞에 모인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춘식은 그 소리를 들으며 밭으로 향했죠.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마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건 느낄 수 있었어요. 시장에서는 급히 방범 카메라를 확인해 봤다고 했습니다. 흐릿하게나마 모자를 쓴 남성의 모습이 찍혀 있었다는 거죠. 트럭을 타고 이동하는 것 같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정체불명의 바퀴 자국도 여러 곳에서 발견됐다고 했어요. 하지만 오후가 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장이 몇 명의 주민들과 함께 춘식을 찾아왔거든요. 그들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춘식이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이장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춘식은 호미를 내려놓고 그들을 바라봤죠. 무슨 일인지 짐작이 가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에요? 닭 도둑 말이야. 시장에서 설치한 방범 카메라에 뭔가 찍혔다던데. 모자 쓴 남자가 트럭 타고 다니는 모습이. 춘식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요? 춘식이네 집도 닭장 하나 비어 있던데. 혹시 닭 어디 갔어? 원래 기르던 거 아니었나? 닭장이 비어 있다고요? 우리 집엔 원래 닭이 없는데요. 몇 년 전에 마지막 닭이 죽고 나서 안 기르고 있어요. 하지만 주민들의 시선은 이미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평소에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던 춘식이 수상해 보였던 거죠.
게다가 혼자 살면서 가끔 트럭도 빌려 쓴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자. 요새는 다들 조심해야 해. 카메라에 찍힌 사람 체형이 춘식이랑 비슷하다는 사람도 있고, 춘식은 황당했습니다. 체형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의심을 받다니.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의구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져갔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서가 도착한 것입니다. 춘식은 그 종이를 받아들고 한참을 멍하니 바라봤죠. 인생에서 이런 일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내가 도둑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법적 절차니까 따라야 했죠. 춘식은 며칠 후 읍내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길 내내 마음이 무거웠어요. 평생 남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 살아왔는데 이런 일을 당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경찰서로 걸어가는 동안 춘식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억울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 같아서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경찰서 건물은 생각보다 낡았습니다. 춘식은 긴장한 마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섰죠. 접수 창구에서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 기다리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어요. 잠시 후 한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단정한 경찰복을 입은 중년 여성이었죠. 춘식은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요? 김춘식 씨 맞죠? 그 목소리.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기억나는 그 목소리였습니다. 춘식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순애. 여자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녀도 춘식을 알아본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감정을 추스르며 말했죠. 정순의 경찰서장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춘식은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순애가 경찰서장이라니. 그것도 자신을 조사하는 담당자라니. 세상이 이렇게 아이러니할 수가 있을까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제대로 걷기도 힘들었어요. 조사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춘식은 순애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곧은 어깨, 단정한 걸음걸이.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만의 품위는 그대로였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앉으세요. 순애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춘식은 의자에 앉으며 그녀를 바라봤죠. 가까이서 보니 주름이 늘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여전히 똑똑하고 의지가 강해 보였어요. 닭절도 사건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순애는 공적인 태도를 유지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춘식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저는 닭을 훔친 적이 없습니다. 춘식이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방범 카메라에 찍힌 사람과 체형이 비슷하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어디 계셨는지 증명할 수 있나요? 집에 있었습니다. 혼자 살아서 증인은 없지만 매일 똑같은 생활을 해요. 저녁에 막걸리 마시고 일찍 잠자리에 들죠. 순애는 서류를 들여다보며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도 평정을 잃고 있었어요. 40년 만에 다시 본 첫사랑 앞에서 침착함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조사는 1시간 정도 계속됐습니다. 춘식은 성실하게 답변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나 증인이 없어서 곤란했어요. 혼자 사는 사람의 한계였죠. 추가 수사가 필요합니다. 며칠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조사가 끝나자 순애가 말했습니다. 춘식은 일어서며 그녀를 바라봤죠. 말하고 싶은 게 많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어려웠어요. 순애야. 아니, 서장님. 오랜만이네요. 순애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그 짧은 대화 속에 4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어요. 춘식은 고개를 숙이고 경찰서를 나섰죠. 며칠이 지나도 춘식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순애와의 재회가 꿈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고 자신에게 씌워진 누명은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의심의 눈초리는 더 강해졌죠. 그런 어느 날 순애가 춘식을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추가 조사가 아니라 다른 이유였어요. 서울에서 온 변호사가 이 사건을 맡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죠. 외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춘식이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순애 옆에 서 있는 젊은 남성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의 40대 중반 남성이었어요.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죠. 그런데 그 얼굴이 어딘지 낯익었습니다. 김춘식 씨, 이분이 서울에서 오신 장태성 변호사님입니다. 순애가 소개했습니다. 춘식은 태성과 악수를 나누며 그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그 눈매, 그 입모양, 심지어 미소 짓는 방식까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장태성입니다. 태성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신뢰감을 주었어요. 하지만 춘식은 계속 그의 얼굴에서 시선을 뗄 수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익숙한 느낌이 드는 걸까요?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신 것 같은데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태성은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춘식은 고마움을 느꼈지만 동시에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 젊은 변호사를 보고 있으면 자신의 젊은 시절이 떠올랐거든요. 조사실에서 태성은 꼼꼼하게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방범 카메라 영상, 목격자 진술, 물적 증거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전문가다운 모습이었죠. 카메라 화질이 너무 흐릿하네요. 이것만으로는 특정 인물을 지목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게다가 물적 증거도 부족하고요. 태성이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춘식은 희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순애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태성이 일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렇게 유능한 변호사로 성장한 아들을 보니 자랑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태성이 순애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춘식은 그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머니라고 했나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감정은 배제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겠습니다. 사건은 사건이니까요. 순애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춘식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태성이 순애를 어머니라고 부른다는 것은 혹시 태성 씨가 순애 서장님의 춘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애와 태성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어요. 네, 저는 정 서장님의 아들입니다. 태성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춘식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순애에게 아들이 있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태성의 나이였습니다. 45살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자신이 서울을 떠난 시기와 거의 일치하지 않을까요? 춘식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내 피다? 저건 내 피야. 춘식은 속으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태성을 보는 순간 느꼈던 그 묘한 감정의 정체를 알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태성은 순애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어머니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는 거였어요. 읍내의 작은 식당에서 소박한 저녁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 김춘식이라는 분, 특별한 사이인가요? 태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애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오래전에 알던 사람이야. 젊었을 때 말이지. 젊었을 때라면 혹시 아버지와 관련된 분인가요? 태성은 어려서부터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항상 다 지난 일이다라고만 했었죠. 태성아, 넌 내 아버지가 누군지 정말 궁금하지 않니? 순애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태성은 놀랐어요. 어머니가 먼저 아버지 이야기를 꺼낸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런 질문 어릴 때 많이 했죠. 엄마는 항상 다 지난 일이다라고만 했고요. 이제는 궁금하긴 하지만 억지로 알려고 하지는 않아요. 태성의 대답에 순애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에게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말해줘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한편 춘식은 집에 돌아와서도 태성의 얼굴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눈매, 그 미소, 심지어 말하는 습관까지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며칠 후 순애는 드디어 결심을 했습니다. 춘식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둘만 있을 때를 기다렸죠. 춘식아, 우리 이야기 좀 할까? 무슨 이야기? 그때, 그애 말이야. 춘식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순애가 말하는 그 애가 누구인지 알 것 같았거든요. 그애, 너 그때 애 가졌었지? 춘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근데 너한테는 말 못했어. 편지 보냈는데 아무 대답도 없더라. 편지? 나 그런 거 받은 적 없어. 순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편지를 보냈는데 춘식이 받지 못했다니. 그렇다면 누군가 그 편지를 막았다는 뜻이었어요. 그럼 너는 정말 몰랐던 거야? 몰랐어. 만약 알았다면 내가 어떻게 혼자 갔겠어. 책임을 져야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40년 전의 오해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어요. 춘식은 수사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오히려 경찰서를 자주 드나든다는 이유로 더 수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춘식이 영감, 또 경찰서 갔다 왔다며? 무죄라면 왜 자꾸 부르겠어? 뭔가 있으니까 그렇지. 혼자 살면서 뭘 그렇게 숨길 게 많아. 이런 말들이 마을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춘식은 억울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억울함을 토로할 곳도 마땅치 않았어요. 그런 와중에 순애는 과거를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춘식과 다시 만나면서 묻어둔 기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나고 있었거든요. 특히 태성에 대한 진실을 언제 말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어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버린 것 같았습니다. 사건이 복잡해지면서 태성도 더 자주 이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와 읍내 작은 여관에서 지내며 사건에 매달렸어요. 춘식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애는 태성과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읍내의 작은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대화를 나눴죠. 가로등 불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태성아, 너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순애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태성은 어머니의 표정을 보며 긴장했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일 것 같았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야. 태성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궁금해했던 그 이야기를
드디어 들을 수 있게 된 거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했습니다. 엄마가 준비되셨을 때 말씀해 주세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아니야. 이제 말해야겠어. 너한테도 그 사람한테도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아. 순애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결심한 표정이었어요. 내 아버지는 김춘식이야. 태성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김춘식. 바로 자신이 변호하고 있는 그 사람이 아버지라니. 세상이 이렇게 아이러니할 수가 있을까요? 왜 지금 와서? 왜 이렇게 늦게 말하세요? 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밀려왔어요. 그땐 나도, 너도, 춘식도 아무도 준비가 안 돼 있었어. 춘식은 내가 있다는 것도 몰랐고,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그분은 저에 대해 아세요? 아직 확실히는 몰라. 하지만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아. 너를 처음 봤을 때부터 계속 놀라워했거든. 태성은 춘식과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춘식이 자신을 유심히 바라보던 모습이 기억났어요. 묘한 감정으로 바라보던 그 눈빛이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며칠 후 태성은 춘식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공식적인 조사가 아니라 개인적인 대화였어요. 둘은 경찰서 근처 작은 찻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어르신 궁금한 게 있어서 찾아뵈었습니다. 태성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춘식은 태성을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 젊은이가 자신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저희 어머니, 정순의 서장님과 어떤 사이셨나요? 춘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너무 긴 이야기였어요. 젊은 시절에 사랑했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가난 때문에 함께하지 못했어요. 그럼 혹시 제가 태성도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너무 큰 이야기였거든요. 평생 궁금해했던 질문의 답이 눈앞에 있는 것 같았어요. 춘식은 태성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자신과 닮은 눈, 순애를 닮은 입술.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태성아. 아니, 태성씨. 아버지라고 부르기엔 아직 이른가요? 춘식의 말에 태성은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만나고 싶었던 아버지가 바로 눈앞에 있었던 거였어요. 아버지. 태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춘식도 울컥했어요. 4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있는 줄도 몰랐어. 만약 알았다면 절대 혼자 두지 않았을 텐데. 괜찮아요. 어머니 혼자서도 정말 잘 키워주셨어요. 부족한 게 없었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처음 만나는 아버지와 아들이었지만 혈육의 정은 숨길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우연이네요. 제가 아버지 사건의 변호사가 되다니. 그러게. 세상이 참 좁다는 생각이 들어. 운명이었나 봐. 춘식은 태성과 대화하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놓쳤던 시간들, 아들의 성장 과정을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이 밀려왔어요. 태성아, 내 어릴 때 이야기 좀 들려줄 수 있을까? 아버지로서 궁금한 게 너무 많아. 물론이죠. 사실 저도 아버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정말 많았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태성은 자신의 성장 과정을, 춘식은 마을에서의 외로운 삶을 들려줬어요.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한편 순애는 혼자 집에서 복잡한 심정으로 있었습니다. 드디어 숨겨왔던 진실을 말했지만 과연 잘한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늦은 고백은 아니었을까요?
며칠 후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어색하지만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읍내의 작은 한정식 집에서 소박한 저녁을 나누면서 서로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해요. 이렇게 함께 앉아 있으니까 정말 가족 같은 느낌이 들어. 태성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40년이 지나서야 완성된 가족이네. 순애도 미소를 지었어요. 춘식은 말없이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렸던 가족을 다시 찾은 기분이었어요. 마을 회관에서 술에 취한 전직 이장 최만수가 혼잣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막걸리를 많이 마신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과거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었어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른 채 중얼거리는 모습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 자식이 감히 내 딸을 차버려 서울 가서 잘난 척하더니. 사람들은 처음에는 술주정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이어지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최만수의 말에는 예사롭지 않은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거든요. 편지, 그딸 건 내가 불태워버렸지. 내 손으로 말이야. 가난뱅이가 감히 내 딸한테 무슨 편지를 보내겠다고. 최만수는 술에 취해 자신도 모르게 오래된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40년 전 춘식과 순애 사이를 가로막았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회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회관에 있던 박 씨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편지를 불태웠다고요? 뭐가 어때서? 내 딸이 그런 가난뱅이한테 편지 보내는 걸 내가 가만히 봐야 했나? 당연히 막아야지. 아버지로서 당연한 일이야. 최만수는 여전히 술에 취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충분히 명확했어요. 순애가 춘식에게 보낸 편지를 중간에서 가로챘다는 고백이었습니다. 회관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춘식이가 편지를 못 받았다는 말씀이세요? 그럼 당연하지. 내가 우편함에서 빼서 태워버렸는데 어떻게 받겠어? 바보도 아니고. 이 소식은 빠르게 마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그동안 춘식이 순애를 버리고 서울로 도망갔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편지조차 받지 못했다는 진실이 밝혀진 거였습니다. 마을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춘식은 이 소식을 듣고 분노와 절망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바꾼 그 순간의 진실이 이렇게 밝혀지다니. 만약 그 편지만 받았다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 텐데 말이에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 편지만 받았어도 내 인생이 이렇게 구겨지진 않았을 텐데. 춘식은 혼자서 중얼거리며 분노를 삼켰습니다. 40년 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죄책감과 후회가 모두 한 사람의 이기심 때문이었다니.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어요. 그날 밤 춘식은 술에 취해 읍내 경찰서 앞으로 갔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폭발한 거였어요. 마음을 달랠 방법을 찾지 못한 채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순애야, 순애야, 나와. 이야기하자. 춘식이 경찰서 앞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밤늦은 시간이라 순애는 집에 있었지만 당직 경찰관이 연락을 했어요. 춘식의 목소리가 경찰서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장님, 김춘식 씨가 서에 와서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술에 많이 취한 것 같아요. 순애는 급히 경찰서로 나왔습니다. 춘식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의 모습에서 40년간 쌓인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춘식아, 집에 가자. 이러면 안 돼. 안 돼? 뭐가 안 돼? 내 인생이 엉망이 된 게 내 잘못이야? 내가 뭘 잘못했어? 춘식의 목소리에는
40년간 쌓인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편지 이야기 들었어. 최만수 그 자식이 내 편지를 가로챘다며? 그래서 내가 답장을 안 한 줄 알고 있었구나. 나를 나쁜 놈으로 생각했겠지? 순애도 울컥했습니다. 그 오해 때문에 두 사람 모두 고생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자신도 춘식을 원망했던 시간들이 있었다는 게 미안했어요. 춘식아, 정말 미안해. 내가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 했는데. 그냥 기다리기만 했어. 미안하다고 끝나는 일이야? 내 인생이 이렇게 구겨진 게 미안하다고 해결돼? 40년이야, 40년. 춘식은 결국 공무집행방해로 유치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그를 처벌하고 싶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상황을 지켜본 경찰관들도 동정적인 시선을 보냈어요. 유치장에서 하루를 보낸 춘식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태성이 면회를 왔거든요. 아들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보니 자신이 한 행동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셨죠? 태성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춘식은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미안하다. 아들 앞에서 이런 모습 보여서 아버지답지 못했어. 괜찮아요. 충분히 이해해요. 40년간 오해하고 살았으니까요.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태성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만약 자신이라면 더 큰 분노를 느꼈을 거예요. 평생을 억울하게 살았다니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오히려 좋은 소식이 생겼어요. 무슨 소식? 최만수 씨가 과거를 고백한 것 때문에 마을 사람들 여론이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아버지가 억울하게 누명을 쓴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마을의 분위기는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춘식을 의심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동정하기 시작했어요. 춘식이 영감 참 억울했겠네. 40년을 그렇게 살았다니. 그러게. 편지 하나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이야.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나 봐. 미안한 일이야. 이런 말들이 마을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춘식에 대한 오해를 풀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춘식은 석방되었습니다. 순애가 직접 나와서 그를 맞았어요. 둘 사이에는 복잡한 감정이 흘렀습니다. 춘식아, 정말 미안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봤자. 하지만 태성이가 있으니까 참을 수 있어. 그때 태성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면 아직 이르겠죠? 춘식은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야. 넌 내 아들이야. 순애가 태성에게 아버지가 누군지 밝힌 후 태성은 충격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예상했던 일이기도 했습니다. 춘식을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던 그 묘한 감정의 정체를 이제야 알 수 있었어요. 왜 지금 와서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숨기셨어요? 태성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궁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땐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춘식은 내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서울을 떠났고 나는 혼자 너를 키워야 했거든. 말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도 않았고 순애는 과거의 복잡했던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춘식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이 교차했던 시절들을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는 저에 대해 알고 계세요? 이제는 알 거야. 너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거든. 혈육의 정이라는 게 있나 봐. 태성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평생 아버지를 그리워했지만 막상 그 아버지가 자신이 변호하고 있는 사람이라니. 세상이 이렇게 아이러니할 수가 있을까요? 며칠 후 춘식은 태성을 따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둘은 마을 뒷산 정자에서 만났어요. 늦은 오후 해가 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태성아, 아니, 아들아. 춘식이 처음으로 태성을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태성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아버지, 미안하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아버지 역할을 하나도 못해서. 춘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5년간 놓친 시간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어요. 괜찮아요. 어머니가 정말 잘 키워주셨어요. 아버지를 원망한 적도 없어요. 그래도 아버지로서 해주고 싶은 게 많았는데 첫걸음마도 못 받고 학교 입학식도 못 가봤고. 춘식은 아들의 성장 과정을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태성도 마음이 아팠어요. 이 나이 많은 아버지가 얼마나 미안해하고 있는지 느껴졌거든요.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잖아요. 늦었지만 아직 시간은 있어요. 태성의 말에 춘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착한 아들을 둔 게 감사했어요. 한편 순애는 경찰서에서 닭 도둑 사건을 다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춘식의 누명을 벗겨주기 위해서였어요. 개인적인 감정을 떠나서 정의를 실현해야 했습니다. 이상하네. 카메라에 찍힌 사람의 행동 패턴이 일정하지 않아. 순애는 방범 카메라 영상을 다시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같은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걸음걸이나 행동이 달랐습니다. 혹시 여러 명이 함께 저지른 범죄일까? 순애는 새로운 가능성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인근 지역의 비슷한 사건들을 조사해 보기로 했어요. 조사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최근 몇 달간 인근 지역에서 비슷한 절도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범인들은 외지에서 온 농기구 절도단이었습니다. 역시 그렇구나. 춘식 씨는 완전히 무고한 거였어. 순애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춘식의 누명을 확실히 벗겨줄 수 있게 되었어요. 수사가 진전되면서 진짜 범인들이 잡혔습니다. 타 지역에서 활동하던 절도단이었어요. 그들은 농촌 지역을 돌아다니며 닭이나 농기구를 훔쳐 팔아넘기던 범죄 조직이었습니다. 정말 억울했겠어요. 춘식 씨가. 수사관들도 춘식에게 미안함을 표했습니다. 단순히 체형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의심받았으니까요. 순애는 마을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춘식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진짜 범인이 잡혔음을 알리기 위해서였어요. 김춘식 씨는 이번 닭절도 사건과 전혀 무관합니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고 이미 검거되었습니다. 순애의 발표에 마을 사람들은 술렁였습니다. 그동안 춘식을 의심했던 것이 미안했어요. 춘식도 그 자리에 함께 섰습니다. 태성이 옆에서 지지해줬고요. 마을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춘식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면 안 됩니다. 저도 저 자신을 의심할 뻔했어요.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춘식의 말에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억울했을지 생각하니 미안했어요. 태성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의 변호사 장태성입니다. 그리고 태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김춘식 씨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회관이 술렁였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고백이었거든요. 억울한 사람이 더는 없도록 성급한 판단은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태성의 말에 사람들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춘식과 순애, 태성은 함께 걸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오해가 풀렸고 가족으로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정말 끝난 건가? 춘식이 물었습니다. 응, 이제 시작이야. 순애가 답했습니다. 40년의 오해는 끝났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새롭게 시작되는 거였어요.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면서 춘식을 둘러싼 모든 의혹이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방범 카메라에 찍힌 영상들을 다시 분석한 결과 실제 범인들은 외지에서 온 농기구 절도단이었다는 것이 명확해졌어요. 그들의 수법은 치밀했습니다. 농촌 지역을 돌아다니며 CCTV 사각지대를 노려 범행을 저질렀던 거죠. 경찰 수사 결과 이 절도단은 이미 여러 지역에서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닭뿐만 아니라 농기구, 심지어 농산물까지 훔쳐서 타 지역에 팔아넘기는 조직적인 범죄였어요. 춘식은 단지 체형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한 누명을 쓴 거였습니다. 진짜 범인들이 검거되자 마을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춘식을 의심하고 수군거렸던 사람들이 하나둘 사과하러 왔어요. 춘식이 영감, 정말 미안했어. 우리가 성급하게 판단했네. 그러게 말이야. 혼자 사는 사람이라고 무작정 의심했어.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이런 사과들이 이어졌지만 춘식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물론 오해가 풀린 것은 다행이지만 그동안 받았던 상처들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았거든요. 마을회관에 춘식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조용해졌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춘식은 천천히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면 안 됩니다. 저도 저 자신을 의심할 뻔했어요. 춘식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죠?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성급한 판단보다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춘식의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습니다. 순애는 경찰서장의 권한으로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춘식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고 사건의 진상을 공개하기 위해서였어요. 지역 언론사들도 참석했습니다. 김춘식 씨는 이번 사건과 전혀 무관한 완전한 무고한 분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순애의 공식 사과에 춘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있었지만 공적인 자리에서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태성도 그 자리에 함께 섰습니다. 변호사로서뿐만 아니라 아들로서도 아버지를 지지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이번 사건의 변호인 장태성입니다. 태성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중요한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김춘식 씨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었거든요. 변호사가 의뢰인의 아들이라니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억울한 사람이 더는 생기지 않도록 우리 모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추측과 소문이 아닌 확실한 증거를 바탕으로 말이죠. 태성의 말에 참석자들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주는 교훈이 분명했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춘식은 마을 사람들에게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앞으로는 서로를 좀 더 이해하고 배려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춘식의 너그러운 마음에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자신들이라면 과연 이렇게 관대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춘식이 영감, 정말 고맙네. 이런 마음씨를 가져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많네. 앞으로는 정말 조심하겠어. 사람들의 진심 어린 사과와 다짐이 이어졌습니다. 며칠 후 춘식과 순애, 태성은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읍내의 작은 공원에서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아. 춘식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순애가 답했습니다. 40년의 오해는 끝났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아버지,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계획이세요? 태성이 물었습니다. 글쎄,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는 못했어.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춘식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갑자기 가족이 생긴 상황이 아직 낯설었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태성의 말에 춘식은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든든한 아들이 있다니 늦었지만 다행이었어요. 순애는 조용히 두 부자를 바라봤습니다. 자신 때문에 헤어져 있었던 부자가 이렇게 만난 것이 기적 같았어요. 비록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태성아, 너는 서울로 돌아가야 하는 거 아니야? 순애가 물었습니다. 사실 생각이 있어요. 서울 복귀 대신에 이 근처에서 법률 상담소를 열까 하고요. 태성의 말에 춘식과 순애는 놀랐습니다. 정말? 서울에서의 일은 괜찮겠어? 네. 이번 일을 계기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억울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더 가까이서 돕고 싶어요. 태성의 결심에 두 사람은 감동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겠다고 하니 자랑스러웠어요. 좋은 생각이야. 우리가 응원할게. 춘식이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다운 모습을 보인 거였어요. 해가 지면서 세 사람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긴 했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오랜 세월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몇 달 후 마연리 마을에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벚꽃이 피어나고 새싹이 돋아나는 계절, 춘식의 삶에도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생겼거든요. 춘식은 여전히 새벽마다 밭으로 나갔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순애가 함께하고 있었어요. 둘은 결혼식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남은 인생을 함께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른을 넘긴 나이에 다시 찾은 사랑이었어요. 춘식아, 오늘은 무엇부터 할까? 순애가 작은 호미를 들고 물었습니다. 경찰서장을 조기 퇴직하고 춘식과 함께 농사일을 돕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오늘은 상추 모종을 심어야 해. 태성이가 좋아하니까. 춘식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아들을 위해 뭔가를 준비한다는 것이 이렇게 기쁠 줄 몰랐어요. 평생 놓쳤던 아버지의 역할을 이제라도 하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텃밭 한쪽에는 작은 비닐하우스가 새로 생겼습니다. 태성이 아버지를 위해 지어준 거였어요. 비바람에도 농사일을 할 수 있도록 말이죠. 춘식에게는 아들의 마음이 담긴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멀리서 태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읍내에 법률 상담소를 연 태성은 주말마다 이곳을 찾아왔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했거든요. 태성아, 왔구나. 춘식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들을 보는 얼굴에는 항상 웃음이 가득했어요. 오늘은 뭘 도와드릴까요? 태성이 소매를 걷어붙이며 물었습니다. 서울에서 일할 때는 정장만 입고 살았는데 이제는 농사일 옷도 자연스러웠어요. 너는 쉬어. 주중에 바쁘게 일했잖아. 괜찮아요. 이런 일이 오히려 좋아요. 마음이 편해져요. 태성은 정말로 이 새로운 삶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바쁜 생활보다 훨씬 만족스러웠어요. 법률 상담소 정의로운 세상은 태성이 직접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뜻을 담았어요.
상담소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해결됐어요. 억울한 일 당하지 마세요. 언제든 오세요. 태성은 진심으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겪었던 억울함을 다른 사람은 겪지 않았으면 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세 사람은 함께 밥상을 차렸습니다. 순애가 직접 담근 김치, 춘식이 기른 채소들, 그리고 태성이 사온 고기로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식사를 준비했어요. 이렇게 함께 먹으니까 정말 맛있네. 태성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혼자 먹을 때랑은 완전히 달라. 춘식도 동감했습니다. 음식 맛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신기했어요. 우리 가족이 된 지 벌써 몇 달이나 됐네. 순애가 감회 깊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행복했어요. 태성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 후에는 마을 뒷산을 산책했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정겨웠어요.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춘식이 영감, 요즘 정말 좋아 보이네. 그러게. 가족이 있으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태성이도 참 효자야. 주말마다 찾아오고 이런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춘식은 이제 마을의 골칫거리가 아니라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 있었어요. 저녁이 되자 세 사람은 춘식의 마당에 모여 앉았습니다. 예전처럼 막걸리 한 잔을 따르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혼자 살 때는 어땠어요? 외롭지 않으셨어요? 태성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외로웠지. 정말 많이. 하지만 이제는 달라. 너희들이 있으니까. 춘식의 답에 순애와 태성은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저도 아버지 없이 살면서 많이 궁금했어요. 어떤 분일까? 만나면 뭘 해드릴까? 이제 다 해줄 수 있잖아. 시간은 많아. 춘식이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옛날 트로트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돌아와요. 부산항이었어요. 춘식이 좋아하는 노래 중 하나였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 옛날 생각이 많이 나. 어떤 생각이요? 서울에서 살던 시절. 그때는 모든 게 불안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도 추억이네. 춘식은 과거를 담담하게 회상했습니다. 더 이상 아픈 기억이 아니었어요. 밤이 깊어가자 태성은 읍내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올게요. 조심히 가라. 그리고 너무 무리하지 마. 네, 아버지. 태성이 떠난 후 춘식과 순애는 조용히 별을 바라봤습니다. 이제서야 내 인생도 좀 맛이 나네. 춘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래. 늦었지만 행복해. 순애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춘식이 혼자 바라보던 그 별들이었지만 이제는 함께 보는 별들이었어요. 같은 별이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였습니다. 마을에는 고요한 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춘식의 집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닌 춘식, 가족을 찾은 춘식의 집이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을 흩날렸습니다.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 70을 넘긴 나이에 찾은 인생 2막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 춘식의 혼잣말에 순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럴 것 같았어요. 이제 모든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의미 있을 테니까요.